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에 출제되었던 제9급 직업상담 심리학개론의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고 2022년에 과목이 개편되죠. 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의 문제는 2018년도의 문제에 비해서 훨씬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학 분야와 직업심리학 분야가 있는데 직업상담학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8문제가 나왔고 직업심리학이 10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2문제는 이 2가지의 혼합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해해서 푸는 것이 있고 외워서 푸는 것이 있는데 이번 2019년도 문제는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훨씬 더 간단 명료하게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수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원점수 기준으로 85점 이상 맞았으면 좀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90점 이상 맞은 분들도 상당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너무 쉽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2018년도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의 문제와 2019년도의 기출문제 단 2번밖에 없는데 이 2가지의 기출문제는 완벽히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2022년부터 이 선택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 개론과 여기 있는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이 바로 9급 직업상담직의 필수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점수가 반영되지 않고 원점수 100%가 반영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89명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직업상담 분야에서 89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30명대 뽑았었죠. 상당히 적게 뽑아서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국가직 문제가 또 너무 쉬웠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대셉니다. 그리고 많이 뽑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직업상담직에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2019년도에 국가직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나책형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직업상담사의 역할 문제입니다. 직업상담사의 역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역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차분하게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의사 결정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내담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직무 상실, 직업 전환 등으로 인해 겪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건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잖아요. 해소하도록 내담자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상담자 역할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내담자 스스로, 자,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 계획이 개발되는데 이 직업 계획을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직업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상담사는 서포트, 조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로 하여금 직업과 삶의 역할을 통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따라서 이 직업이라는 그 부분과 일상적인 삶 이런 것들의 역할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직업상담사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4가지의 내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제가 별표 치는 것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잘 나올 것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체킹을 하는 겁니다. 하렌의 진로의사결정 이론이 있는데요. 거기에 근거할 때 다음의 특징을 지닌 내담자의 유형은입니다.
자, 하렌의 진로 의사결정 이론에 볼 때 내담자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합리적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직관적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존적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의존적 유형. 자, 그러면 1번에 직관적 유형이 있고 2번에 의존적 유형이 있습니다. 즉흥적 유형이라든지 진로 미결정형, 이것은 없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부정합니다.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좀 느낌 왔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죠. 두 번째 했는데 이제 확실히 왔죠? 네, 의존하고 있잖아요. 의존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의존적 유형이다 라고 답을 우리가 체킹할 수가 있고요.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어서 의사결정을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제약이 따른다라는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써드리면 자신의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고 지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는 사회 구성원에 여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회 구성원에.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다른 사회 구성원들, 타인에 의해서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기를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의사결정보다는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정서적 불안감, 정서적 불안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정서적 불안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합리적 모형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직관적 모형이 있다라고 했어요. 합리적 모형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자기가 해요. 여기 직관적 모형도 의사결정을 자기가 하는 건데요. 합리적 모형은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직관적 유형은 이 감정, 육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에게 이런 정서적인 부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엘버트 앨리스가 대표적인 학자죠. 그리고 이것을 일명 RBT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ABCD 모형이 있는데 이 ABCD 모형에서 바로 D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D는 뭘 말하느냐? 자, 첫 번째가 dispute 논박, 두 번째가 design 계획, 세 번째가 doing 실행, 그 다음에 depression 우울이다. 당연히 논박이죠. 논박. dispute가 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A 같은 경우는 antecedent,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선행 사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선행 사건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이벤트다. 그래서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도 하는데 antecedent라고도 합니다. 선행 사건입니다. 중요한 게 B인데요. B는 이제 belief, 즉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에서 문제 원인으로 보는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은 사고를 말하죠. 그 다음에 C는 consequences,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는 dispute, 논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E는 effect라고 하는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적어드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다음에서 설명하는 행동주의적 상담 기법은 무엇이냐? 반조건 형성, 동의어가 역조건 형성이죠. 역조건 형성. 자, 그리고 2번이 체계적 둔감법, 3번이 변별학습, 4번이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점진적 이완 훈련을 통해 긴장을 풀어준다라고 했어요. 아마 처음만 봐도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힌트가 이완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불안위계표를 작성한다. 불안위계 목록을 작성한다. 더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죠. 자, 우리가 보통 이게 1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안위계 목록 작성한 것이 2단계가 되거든요. 이불계 생각나죠? 암기법. 내담자가 어떤 단계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그 상황을 상상하게 되면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상황을 상상하도록 한다. 아, 그러면 낮은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이제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단계적 둔감화라고 해요. 단계적 둔감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3단계가 되죠. 3단계가 됩니다. 지금 1, 2, 3단계를 써드렸는데 이 기법의 3단계는 이,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최고 수준의 불안 유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상상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게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조건 형성, 역조건 형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조건 자극이 있으면 그 조건 자극에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쾌자극이라 하거든요. 새로운 좋은 자극을 동시에 주어서 불안 반응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조건 형성, 역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좀 밀폐된 밀실이랄까요? 밀폐된 공간에 가면 폐쇄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가 그 폐쇄된 공간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쾌자극, 즉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한다든지 인형을 갖게 놀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폐쇄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줄이는 거죠. 이걸 소거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조건 형성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